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창업 기업이 이탈리아 제약사와 총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상은 먹는 치매 신약인데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국내 기술 수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의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주요 대학병원을 그만둔 전문의가 2,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전문의 업무가 과중해진 영향으로 보이는데 전공의들이 떠난 서울 최대 보훈병원의 병실 가동률은 50%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이 올해만 87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피해는 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인력은 3년 전보다 오히려 30% 줄었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퀴 없이 공중에 떠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떠다니는 카트를 개발했습니다. 물건을 싣는 케이지 하단에 드론을 배치해 공중에 뜬 카트가 사람이 힘주는 방향대로 평행을 유지해가며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창업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인 5천억 원 규모로 해외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주사 치료보다 간편한 먹는 방식이라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치매 치료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 오는 2050년에는 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 치료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데 현재 미국에서 공식 승인된 치매 치료제는 모두 두 가지로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삼는 주사제 형태입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해 치료제가 듣는 환자는 30%에 불과하고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이제는 부작용과 독성이 적고 주사가 아닌 먹는 약 방식의 치매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스트 창업 기업이 개발한 치매 치료 후보 물질 CV01이 이탈리아 제약회사에 기술 수출됐기 때문입니다. CV01은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NRF2 단백질을 활성화해 뇌 염증을 조절하는 원리로 뇌처럼 약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장기에도 쉽게 침투해 효능을 냅니다. 기존 약물들은 12시간만 효능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반면에 48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효능이 나타나고 훨씬 월등한 효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총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37억 원인데 계약금과 함께 임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기술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 수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와 출연연이 신약 개발 전주기에 걸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이탈리아 제약사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CV01 개발과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조 단위의 신약 개발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이에 필수적인 국제과제 수주, 투자 유치, 비임상 완료, R&D 승인, 글로벌 기술 수출 등의 중요한 마일스톤들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진은 CV01이 치매 발병 전 예방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빠르면 5년 안에 상용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서 치매는 물론 파킨슨병이나 간질 등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짐을 옮길 때 계단이나 진입 방지도를 마주하면 이동이 불편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 가능한 비행 카트를 개발해 편리한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들고 계단을 바쁘게 뛰어오릅니다. 끌차를 이용해 먼 거리는 이동하지만 옮기는 건 직접 들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물건을 올릴 수 있는 팔레트 하단에 멀티로터 드론을 배치해 바퀴 없이 물건을 싣고 운송할 수 있는 팔레트론을 개발했습니다. 팔레트론은 조종기로 작동하거나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비행하는 기존 드론과 달리 사람이 힘을 주는 방향대로도 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용했는데 사람이 드론에 힘을 가하면 그 의도를 읽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팔레트론은 사람이 가하는 힘과 화물의 중량을 구분할 수 있는 힘 추정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라는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이 탑재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람의 힘의 방향을 따라서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최대 3kg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고 계단이나 푹신한 매트처럼 흔들림이 많은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드론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방향을 바꾸는 반면 이번에 개발한 팔레트론은 사람이 직접 움직여도 평행을 유지하며 화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드론 프로펠러를 내부에 숨겨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화물 운송 드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에어택시 분야에서 승객을 수송할 때 보다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드론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팀은 팔레트론이 평행 방향 전환이 가능한 만큼 로봇파를 추가해 교각이나 풍력 발전기 검사 등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정의품성의 소나무 표준 유전체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시립대학교 공동연구팀은 부계 또는 모계로부터 유전되는 각각의 염색체 유전 정보를 이용해 소나무의 표준 유전체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의 유전체는 인간의 유전체보다 7배가 많고 염기 서열이 복잡해 해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구팀은 최신 유전체 조립 방식인 페이징 기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소나무 표준 유전체 정보는 기후 변화와 산림 재해로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소나무 숲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4개를 건설할 계획이 이미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170에서 350메가와트 사이라면서 4개 정도 묶어야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국회 동의 전망을 두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런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 전망에는 세계적인 첨단 기술 강국이면서 우리나라 자체의 인지도와 호감도도 높아진 만큼 노벨 과학상을 곧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서울 등 4개 도시가 참여하는 우주도시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우주도시 협의체에는 서울과 스위스 로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미국 휴스턴 등 4개 도시가 참여하며 기업회의와 컨벤션 등 마이스를 매개로 우주산업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주 분야의 대표 국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학술과 자문위원 등을 운영하고 국제회의 상호 개최와 유치, 회원기관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류두열 교수가 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표면과학과 접목된 고분자 물리와 공학 분야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고분자 방막의 유리 전이 거동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 미 물리학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물리학회 석학회원은 미 물리학회 회원 5만여 명 가운데 탁월한 학술 업적을 이룬 단 0.5% 이내의 연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전기자동차 등에 쓰인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리튬이나 니켈 같은 비싼 금속 광물을 추출할 수 있지만 환경 오염 문제가 늘 뒤따랐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폐광산에서 금속 광물을 분리해내는 미생물을 발견해 친환경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차 전지 등의 핵심 광물인 리튬이나 니켈 등은 일부 국가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크게 2단계 공정을 거칩니다. 배터리를 블랙매스라는 가루로 만드는 전처리 공정, 그리고 가루를 용액 형태로 만들어 금속 자원을 추출하는 후처리 공정입니다. 특히 가루를 용액으로 만들 때 황산 같은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을 대신할 방법은 없을까?
국립생물자원관과 전북대, 군산대 연구진이 핵심 광물 분리 능력이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도의 한 폐광산에서 찾아냈습니다. 에시디 사이오바실러스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엑시디 바실러스 속 미생물 1종입니다. 연구진은 이 미생물들을 넣은 용액에 실험용 블랙매스인 표준 양극활 물질을 하루 동안 넣어둔 결과 리튬과 니켈, 망간,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미생물을 활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독성 물질을 쓰지 않아 작업 위험성은 줄고 환경오염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침출 과정에서 사용되던 고농도 황산으로 발생되던 문제인 폐기물 및 독성 물질의 발생량이 저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배터리를 전처리한 블랙매스는 실험용보다 불순물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미생물 3종을 활용한 바이오 침출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일을 뺀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 증가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6.1%, 컴퓨터 주변 기기가 15.6% 늘었지만 승용차는 3.3%, 석유 제품은 40%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3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줄었고 무역 수지는 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견조한 성장세로 이달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얇은 두께의 접는 폰으로 공세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도 두께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접는 폰 제품 가운데 가장 얇은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오는 25일 국내에 출시합니다. 제품 두께는 10.6mm, 무게는 236g으로 지난 7월 공개한 제품보다 1.5mm 더 얇고 3g 더 가볍습니다. 또 펼쳤을 때 화면은 Z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넓고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가격은 278만 9,600원입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주요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2월부터 8월까지 전국 88개 주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2,757명이 사직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가량 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내과가 31%로 가장 많았고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외과 순이었습니다. 전문의 사직이 증가한 데에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병원 내에서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거로 추정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의 병실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환자는 물론 가족들마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5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다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까지 겹치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이제는 예약조차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파업을 하면서 이게 5개월,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늘어나고 전공의 파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아. 그런데 좌우지간 늘어지니까 전공의 사직 사태는 1,300병상이 넘는 서울중앙보훈병원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곳 중앙보훈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110명입니다. 전국 모든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데요.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남아있는 전공의는 9명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 70%가 넘었던 병실 가동률은 5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술 건수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 건이 줄었습니다.
특별수당까지 지급하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료 취약자들에게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수단 예산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의료단체하고 정부가 합의를 해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전담 간호사 등 전공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국가 유공자들의 건강도 점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21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법적인 의대 증원을 진행하며 반헌법적으로 대학 교육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의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도 승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대생들을 내년 학년도에 복학시키기 위해 대학의 학칙 개정까지 강제하고 있다며 의과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학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초래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정원을 원래대로 3,058명 선발하고 정원 증원은 26학년도부터 의정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축 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부처는 앞으로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미리 대응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사이 연계 감시,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 관련 기반 시설을 공동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가축 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 조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 상용화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을 각각 예방 관리하고 있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협조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 손이나 발끝이 저린 느낌을 받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주무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손발끝이 저린 현상을 겪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원인으로 혈액순환을 꽂고 손발을 주무르거나 온찜질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혈액순환이 아닌 말초신경병증도 원인으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이란 몸의 말단부인 팔다리의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서 유발되는 병인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신경이 인대 등 다른 조직에 눌려 발생하는 압박성 말초신경병부터 당뇨나 술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여러 신경병, 폐렴이나 장염 이후 발생하는 길랑발해 증후군 모두 말초신경병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경전도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광범위한 검사를 거쳐도 25% 정도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명 중에 1명, 한 25%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고요.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점점 심해지고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아예 말초신경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흔한 원인인 당뇨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술을 멀리하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꽉 끼는 옷, 신경에 압박을 주는 자세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피해를 본 학생이 일주일 사이 27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피해 학생은 8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조사보다 27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원과 직원 등의 피해자는 36명으로 지난주 집계와 같아 학생과 교직원을 합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877명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도 17건 늘어난 53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사 의뢰 건수는 448건이며 삭제 지원을 연계한 건수는 2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은 2021년 41명에서 올해 29명으로 29.3% 줄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탐지해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는 삭제 지원팀의 경우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 1명이 처리하는 삭제 지원 건수는 2021년 13,900여 건에서 2023년엔 24,3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상급기관인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적극적인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업 10곳 가운데 8곳꼴로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재채용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80%는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58%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생산 인구 감소 대비 또 구인난 업종의 지원자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44%는 청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고령자 인사 적체로 인한 기업 문화 악영향과 기업 분위기의 보수화, 60세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오는 2050년 노인 인구는 2천만 명으로 노인 복지에 치중하게 되고 생산 인구가 없어질 거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높여 노인 숫자를 적정히 관리하게 되고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첫 해인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게 해 생산 잔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기후가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소비 요구에 대응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부터 붐비는 커피숍. 주문한 커피가 텀블러에 담깁니다. 베이커에 하신 아이스 라떼 드리겠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400원이 할인되거나 적립 혜택이 추가됩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환경도 아낀다며 호응합니다. 개개인들이 이런 커피 매장이라든지 음료수 매장에 올 때 텀블러를 했을 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생에 편의점도 개인 용기 사용을 환영합니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까지 설치해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씻어 새 음료를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와서 직접 커피를 내리면 300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커피 매출은 지난해 2배 가까이 급등했고 올해도 3분기 기준 46.1% 올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오면 세제만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세제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식물성 재료로 만든 친환경 세탁 주방 세제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하는 용기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살균기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중가 대비 약 2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리필 형식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코 소비를 추구하는 2030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폐 건전지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장치입니다. 20개 정도로 모으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데 인천 계양구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손 발끝이 저릴 때 단순한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닌 말초신경병증일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무직 직장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당뇨나 술로 인한 신경병 통증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해서 자칫 말초신경병을 방치하면 감각 이상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사소해 보이는 손, 발끝 저림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